자, 580페이지 당사자 소송을 보죠. 이 당사자 소송을 잘 이해해야지 이제 민사소송과 항고소송과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최근에 아주 관심도 많고, 얼마 전에 행정법 학회 세미나 토론의 주제가 당사자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자, 조문들을 좀 훑어보십시다. 3조 2호 당사자 소송, 거기 보면 소송 세 번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국어를 잘 하시니까 그걸 하시니까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건 공통되는 분모죠. 그죠? 지금 소송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서 한 몽탱이, 두 몽탱이, 세 몽탱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 법률관계 마지막에는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 소송의 공통 분모로서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국 당사자 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앞에 보니까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자, 처분을 직접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법률관계. 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운전 못해서 바로 그 취소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 그 취소처분 때문에 내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당사자소송, 이런 거죠. 그래서 처분이 원인돼서 파생된 법률관계, 즉 권리무관계에 관한 소송. 자, 키워드가 그 밖에죠. 그 밖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단어예요. 그 밖에라는 것은, 여기서 그 밖에라는 것은, 자,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결국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하나의 예죠, 예.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입법자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 지금 당사자 소송은 한마디로 누가 물으면 어떻게 정의할래?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그러면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뭔데? 아까 우리 설명했던 권력관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문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당사자 소송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이에요. 그로써 앞에 나와 있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이 하나의 예시일 거예요. 예시. 됐나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건 뭐 거기 밑에 쓴 글들은 제 논문을 바탕으로 써놓은 얘기인데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거고, 밑에 표가 보이죠? 표 제가 여러분 읽기 편하게 표를 정리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법상의 법률관계, 민사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 중에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다툴 때 이게 행정처분 부자를 직접 다투면 항고소송. 나머지는 헌법소원이고.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즉 그 밖에, 즉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관한 소송,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 그 밖에라는 단어를 독일 애들이, 우리 그 밖에 또는 나머지, 이걸 우리 독일 애들이 알게마인에 하는데, 이 알게마인에가 일반적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일반적 이행소송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표만 기억하면, 표만. 뭐 복잡한 얘기 다 쳐버리고 표만 딱 기억해서, 당사자 소송은 공법이 지배하는 영역 중에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걸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역이 넓을 수 있는 거죠. 당사자 소송의 영역은 무궁해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연구해야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표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표만 확실하게 알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조조문 몇 가지 위에 올라가서 몇 가지 보십시다. 자, 39조 피고적격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피고다. 이건 당연한 거죠. 확인적 규정일 뿐이죠. 그렇죠? 원래 피고는 이런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재판관을 됐고 41조 특징적인 규정이죠.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불변기간이다. 이거는 반대 해석하면 법령의 제소기간이 없으면 아무 제한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자, 준용 규정이 밑에 소개됐는데 뭐 기억할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준용 규정에서. 자, 44조 1항에서 자, 30조가 준용되죠. 26조가 준용되죠. 두 가지. 그죠? 26조가 뭐였나요? 직권심리. 그죠? 직권심리가 당사자 소송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돼요. 그리고 이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가장 꽂힌 기속력 규정도 준용되죠. 30조 1항도.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구도는 유사하지만 이런 두 가지 조문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종전 판례처럼 이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거의 같은 걸로 보지 마시고 항고소송과 민사소송과 그 중간 영역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독자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딱 이거죠. 딱 이거예요. 당사자소송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항고소송, 민사소송 딱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양쪽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건 연구하면 할수록 굉장히 영역이 넓어질 수 있고 상당히 공부할 게 많은 영역이라서 그래서 네, 제 박사 주제 논문이죠. 자, 넘어가십시다. 자, 오른쪽에 다른 소송과의 구별에서 민사소송과의 구별은 뭐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너무 그냥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 본례, 당사소송 본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건 넘어가셔도 되는데 582페이지만큼은 꼭 체크해야죠. 나번에 항고소송과의 구별. 요거는 꼭 체크해 두셔야죠. 되게 어렵거든요. 중요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깊이 있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천천히 설명하십시다. 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구별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각종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돈 달라 할 때죠. 결정적인 기준은 급부 청구권의 발생에 행정청의 지급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이다. 즉, 급부 청구권이 행정청의 지급 결정에 의해서 키워드 비로소 이런 비로소라는 말이 보이면은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관계가 확정된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결국 지급 결정에 행정 처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급 결정 또는 지급 거부 결정을 다투어야 한다. 지급 결정을 왜 다투죠? 액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자, 그러면 다투어야 하고까지 상관 끊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형식적 권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 권리를 바탕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해서 즉 신청해서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금전 지급을 받을 수급권이 생기는 거죠. 즉 단순한 금전 지급 신청권에서 결국 행정청의 지급 결정을 통해 가지고 금전 지급을 실제로 받을 권리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권리만 갖고 있었는데 결국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 권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 지급 결정이 결국 행정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 지급 결정 또는 지급 거부 결정을 먼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자, 다투어야 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처분이라면 제가 금전 지급을 신청했다가 금전 지급 결정을 받았죠. 자, 이 금전 지급 결정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 제가 돈 받고 끝나면 되죠. 그러나 이 금전 지급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 다시 금전 지급 결정을 먼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새로운 지급 결정을 받았어요. 그 새로운 지급 결정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 돈 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자, 또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끊고 자, 두 번째 급부 청구권이 법령이라든가 행정청의 지급 결정에 의해서 임의, 키워드는 임의죠.
이미. 근데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금전 지급 받을 권리가 법령에 의해서 이미 구체화된 경우. 즉 처음부터 법률 규정이 명확해가지고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서 이미 또는 당연히 금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뒤가 문제죠. 급부 청구권이 법령이나 행정청의 지급 결정에 의해서 이미. 무슨 말인가요? 아까처럼 자, 제가 금전 지급을 단순히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했죠. 그 지급 결정이 처분이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 처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없어요. 그때 제가 금전 지급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런데 제 통장에 돈이 안 꽂힌단 말이죠. 이럴 때.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알고리즘을 쭉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쭉 펼쳐가지고, 일단 첫 번째 볼 것은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이것이 처분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처분이 아닌 경우를 일단 먼저 처음부터 나눠서 생각해 봐요. 일단 맨 처음에 나눠서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다 쓸 말이 이제 비로소, 그죠?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금전 지급 받는 권리가 구체화된다라는 얘기죠.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즉 이런 금전 지급 결정 이전에 이미 또는 당연히 금전 지급 받을 권리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면 이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이게 학자들이 구분하는 결국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거죠.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 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이 관리관계, 즉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이거를 당사자 소송 다투면 이게 바로 실당이에요. 이거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좀 이따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윗영역, 권리관계 영역, 공권 행사 불행사, 권력관계 영역, 여기는 뭐로 가야 되죠? 항고로 가야 되죠. 이거를 당사자로 다투면 이게 바로 형당이에요. 이거를.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완전 수수께끼 하는 것 같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자, 아까 요 그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그냥 제기하면은 이게 바로 실당이라니까. 이게 바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고, 자, 여기는 뭐로 가야 돼요? 여기는 항고로 가야 되죠. 근데 항고로 안 가고 뭐로 가면,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일단 그렇게 정의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돼서 일단 요거부터 알아두고, 자, 그러면은 자,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구체적인 금전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권리는 결국 권리관계, 권리의무관계는 나하고 국가가 대등한 관계잖아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첫째 하나 해결했어요, 일단. 자, 여기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머리 팍팍 돌리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이 처분이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자, 일단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이 처분인데 이때 만약에 당사자 소송으로 그냥 바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아까 배웠는데 이런 거를 방금 했잖아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거를 학자들은. 이 실당과 형당 여러분 이것도 사실 뭐 제가 또 열불도 하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일본 애들이 우리 행정소송법하고 교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걔들은 형당, 실당 이렇게 구분할 실익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구분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수입해서 쓰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뭐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설명을 하드리되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저 위 영역은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 영역이 금전지급 결정이 처분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는 어디로 가야 돼? 항고소송을 가야죠. 근데 절로 안 가고 당사자 소송 가면 이게 바로 형당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형식적 당사자 소송 허용하겠어요? 우리 판례는 명문의 규정 없으면 허용 안 한다면 이건 허용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판례는. 물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그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실례가. 그거는 그렇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런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요. 뭐에 반하죠? 공정력에 반하죠. 당연히 공권력 행사 불행사라면 항고로 가야지. 왜 이걸로 가냐고. 자, 위로 가야 돼요. 자, 따라왔어요. 이제 좁혀서 이제 맨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금전 지급 결정의 행정 처분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항고 소송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항고 소송을 제기했죠. 자, 제기했어요. 제기해서 이제 따라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취소 판결을 합시다. 인용 판결 할까요? 네. 넓은 의미로. 뭐 무효하게 소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인용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 판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하게 된다면 행정청이 새로운 이제 지급 결정을 해주겠죠?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쭉 가서,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 뭐 하면, 또 불만이 있어요. 나는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5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 해가지고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결정을 기다렸더니 기껏 700만 원. 그럼 또 들어가야죠, 소송을. 그죠? 또 해야죠. 그러면 불복하면 또 뭐 해야 되죠? 또 취소 소송 제기해야죠. 그죠? 저기를 또 밟아가야죠. 그죠? 항고를 할까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길 또 밟아가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를 밟아가는 거죠. 얘들아. 밟아가서 소송 제기해서 인용 판결 받고 새로운 결정 받았는데 또 불만이면 또 밟아야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여튼 밟아야 돼요. 그죠? 밟아야지. 계속 가야죠. 이렇게 또 가야지. 돌아가야지. 이거 쓰지 맙시다. 돌아가야죠. 또 제기해야지. 그래서 학자들 중에 형식적 당사자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잘 봐라. 니네 같은 만약 형당 인정 안 하면 계속 소재기 결정 이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보면 돈 못 받는다. 그냥 늙어 죽는다. 그래서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판례는 공정력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이 새로운 결정에 아주 만족을 해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으면 받으면 되죠. 그죠? 받으면 되는데 통장에 돈이 안 꽂힐 때가 있죠. 돈을 안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복이 없어요. 불복이 없는데 만약 가정해야죠. 만약 금전 지급이 지체가 되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왔는데 뭐 설명할 게 뭐 있나? 자, 새로운 지급 결정에 불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 관리관계 그 지급 결정 받아들이고 내가 그 돈 받아가겠다는 얘기죠.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의무 이행 안 하죠. 이때 뭐 하면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왜 돈 안 주냐? 나 내 돈 왜 안 줘?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이거는 무슨 소송이에요? 이거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
끝. 끝. 설명 끝. 앞으로 할 얘기는 이제 판례들을 여기 대입시키면 돼요. 이 판례는 여기다, 저 판례는 여기다. 이거 대입만 시키면 돼요. 이게 다예요. 법학이 사실 이렇게 어떤 수학적 기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서 쫙 풀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하면 정리해놓으면 뭐 다 돼요. 거기 판례만 이제 붙이면 돼, 이제. 이런 판례, 저런 판례. 됐나요? 됐죠? 그래서 형당, 신라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싹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만 거기다 붙여봅시다. 자, 밑에 판례 1번. 밑에 판례 1번. 자, 이 의사들이 사실 뭐 사는 게 뭐 쉽지가 않죠. 의사들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의료보험 혜택 우리는 받지만, 의사들은 이제 낮은 수가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제 나머지 못 받은 것들은 이제 국가 돈 받아와야죠. 근데 이제 그때 돈을 제때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병원 망하잖아요. 사실은 병원 기자재도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임금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주변에 의사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실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별로 좋아 보진 않아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마찬가지로. 병원에 조폭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조폭들 많이 있는 병원들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병원 입구에 조폭들 이렇게 다리에 칼 차고 있고 이렇게. 나는 그런 걸 잘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보죠. 내 눈에는 그렇게 잘 띄어요. 나는 병원만 가면 조폭들이 발에 칼 차고 있고요. 문신. 아하, 못 봤구나. 예. 예. 보통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사채 써가지고 병원 운영하다가 이제 제때 돈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홍대 입구에 가면 옥루목이라는 파편수 유명한 홍대 홍대 입구가 아니고 어디야 거기 상수동 근처 가면 홍대 옥루목이라는 집인데 거기 이제 괜히 얘기했네. 거기 주인 아저씨부터 종업원들은 전부 다 문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신하지 않으면 종업원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문신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 자, 어쨌든 자, 판례 1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의사죠.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이 어쨌든 이제 진료비 지급을 받아와야죠. 진료비 돈 받아와야죠. 진료비 지급을 이제 공단에 청구했는데 이때 돈이 거부당한 거예요. 큰일 났죠. 마음이 급하죠. 병원 지금 막 생겼어요. 그래서 하도 마음이 급하니까 뭐 했을까? 바로 금전 지급 청구성을 민사 소송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 쭉 내려와 보면 한 5번째 줄 비추어 볼 때부터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기관은 병원이고 보호기관은 국가고 그래서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청구권은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인데 이것은 계속 읽어봅시다. 법령의 요건에 따라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 결정에 의해서 키워드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자, 다음 줄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 권리가 있다 할 때 이것은 신청권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했으면 민사소송도 안 되고 당사자 소송도 안 되고 뭐부터가 된다? 항고소송부터 먼저 갔다 와라. 마음 급하게 당사자 소송 제기할 수 없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항고소송부터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보호기관의 진료비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이니까 뭐부터 밟아라? 일단 항고소송부터 가서 취소받고 새로운 결정을 보고 거기에 불만이 없으면은 돈 받아오고 그때까지 돈 안 주면 이제 나중에 돈 안 주면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되고 만약에 또 불만 있으면 또 항고소송 제기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렇게 안 가고 바로 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아래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811번 위치가 어딘지 찾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자, 이 사건에서 자, 이제 같이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만약에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되죠? 소재기를 잘못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되죠. 원래는 소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각하해야 되지만 행정소송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에 근거해서 취소 소송소를 바꿔줄 수가 있죠. 됐어요? 첫 번째. 자, 계속 제가 반복할게요. 계속. 이건 한 번만 뚫리면 아주 쉬워요. 지금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뭐 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쏜 거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소재기 잘못한 거죠.
소송의 대상 잘못 잡았죠. 각하 판결을 해야 되나? 만약에 상대방이 행정소송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의 근거에서 소변경을 신청하면 뭐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용해 준단 말이죠. 첫 번째 쉬운 얘기. 자, 두 번째. 자, 계속 해봅시다. 두 번째. 만약에 이자가,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민사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봅시다. 민사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서울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봅시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서. 자,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재기 잘못한 거죠. 그죠? 소재기 잘못한 거죠. 일단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잘못된 거예요. 일단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소송을 일단 잘못된 거로 봐야 돼. 잘못된 거로 보고 일단 어디다가 이건 내 건 아니다.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행정법원에 보내죠. 그죠? 소재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원에 일단 보내주죠. 1번 이송. 그 다음에 이송받은 행정법원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송받은 행정법원은 이 소송 자체를 일단 당사자 소송으로 봐주고 상대방의 신청받아서 취소 소송으로 소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행정소송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에 따라서 소변경 하면 되죠. 이해돼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한 번만 뻥 뚫리면.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만 이 친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만약에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면 법원은 좀 잘못 찾아갔잖아요. 관할권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를 할 수 있는데 각하하면 상대방 불편하니까 일단 이 친구가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한 걸로 일단 봐줘요. 그럼 관할권 위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보내요? 행정법원에 보낸단 말이죠. 네가 해. 그러면 행정법원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 들어온 걸로 본 거죠. 이거는 뭐 상대방 소변경 신청 받아가지고 항고 소송으로 소 바꿔주면 되죠. 21조가 준용되는 42조로 통해서 소를 변경하면 되죠. 두 번째 됐나요? 이게 이제 재책 관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이제 세 번째. 자, 똑같은 사건인데 이 병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 형태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봅시다. 수원지방법원 민사부에다가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 형태로 제기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방법원에서는 이송할 필요가 없죠. 이의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굳이 소송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이송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소송을 뭐로 봐주고 당사자 소송으로 봐주고 이거를 뭐로 상대방이 소변경 신청 받아가지고 취소 소송으로를 바꾸면 되죠. 결국 민사소송이 취소 소송으로 바꾼 것이 되죠. 이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이 하는 얘기예요. 다 됐네.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는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두 개 얘기는 결국 수서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앞에 거는 수서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갖지 않은 경우, 지금 마지막 거는 수서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갖고 있는 경우죠. 쉽잖아요. 뭐 쉬워요 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세 가지. 자,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것처럼 첫째,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처음부터 원고가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소변경 21조가 준용되는 42조를 통해서 취소 소송으로 소를 바꾸면 된다. 끝. 이게 이제 이해 변시에서 나왔던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원에 이송, 1번 이송. 그 다음에 이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상대방이 소변경 신청 받아가지고 취소 소송을 바꾸면 되죠.
21조가 주는 42조대로 서로 바꿔주면 되죠. 소변경해서 끝내면 되죠. 3번 수도부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민사소송이 취소소송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 끝. 게임 끝. 3가지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할의 문제는 이 관할 문제하고 지금 제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 소변경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자, 계속 봅시다. 여기 판례가 중요하니까 자, 판례를 쭉 설명할게요. 583페이지. 자, 판례 2번. 판례 2번은 판례 3번과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죠. 먼저 판례 2번부터. 자, 공무원이 20년 이상 복무하면 이제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연금 지급 신청권을 가지고 이제 연금 지급을 퇴직하면서 연금 지급을 신청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을 보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라고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급여를 신청할 권리죠. 20년 이상 공무원이 복무하면 이제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생기는 것 뿐이죠. 그래서 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에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이 지급 결정을 할 때 이 연금관리공단은 이제 공법인으로서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다 위탁받은 자죠.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란 말이 빠졌지만 써놔야 되겠죠. 비로소 그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소송 제기하라 그 말이죠. 역시 이것도 지금 행정시행 금전지급 규칙의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제기하라 그 얘기죠. 거기까지. 자, 계속 봅시다. 판례 3번은 무엇인가 보자고요. 판례 3번은 지금 연금 신청을 해서 잘 받아왔어요. 잘 받아왔어요. 연금을 잘 받아오던 자예요. 자, 네 번째 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잘 받아왔어요. 잘 받아오다가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연금이 깎여버렸어요. 큰일 났죠. 더 받고 싶죠. 왜 깎았냐 해서 더 받고 싶죠. 그래서 연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죠. 그렇죠? 이럴 때는 결국 자 거기 보시면 자 다 읽어봅시다. 다 읽어볼게요. 아예 처음부터 네 번째 줄부터. 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금 중의 일부 금액이 지급이 정지됐을 때는 당연히 키워드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서 비로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로 가야 된다?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처음부터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뒷얘기는 뭐겠어요? 이때 연금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다. 그런 표현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연금 청구권을 형성, 확정, 행정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아니므로 결국 어떻게 된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착하게 해서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자 법원은 역시 이것도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았으면 각하를 해야 되겠으나 상대방이 행정소송 21조에 따라서 소변경 신청하면 받아주겠죠. 이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판례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는데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것을 행정소송 21조에 근거해서 소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변시에서 쟁점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관할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실무상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 아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판례 4번. 하천법 사건. 기억나나요? 1차, 2차. 1차 하천법은 뭐였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문제였고, 그때 이제 손실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거냐. 하천법상에 다른 손실보상 규정 유치해서 보상할 수 있다. 요거였고, 2차 하천법 사례가 바로 요거죠. 하천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규정을 통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라고 보니까 결국 이때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 제기해서 바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아래쪽 가는 얘기죠.
자, 체크해 보십시다. 자, 판결지 2번 거죠. 세 번째 줄, 이 하천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하천구역으로 됐을 때는 당연히 키워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을 지급을 구하고자 돈을 받고자 하는 데는 바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래로 가라는 얘기죠. 당사자 소송 제기하는 얘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지급 결정을 처음으로 보고 그냥 취소송을 제기한다면 역시 소제기 잘못한 거죠. 그러나 이때 원고가 행정소송 21조에 근거 소변경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고 5번 다음 판례. 자, 공무원, 자, 이 판례 꼼꼼히 보시면 여기 다 있어요.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서 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 결정을 하면 이 급여 결정이 처분이죠. 그럴 때는 급여 결정을 대상으로 먼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어떻게 인정받죠? 항고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고 새로운 결정 나와가지고 불만이 없을 때 이게 구체적 권리가 설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 바로 그게 어디에? 지금 위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 그죠?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 권리를 확정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금전지급이 지시되면 당사자소송 제기하라는 얘기죠. 판례는 요 얘기예요. 요조까지는. 자, 그래야 하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권리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당사자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겠다. 요거를 좀 설명한 거죠, 지금. 그죠? 다 들어맞죠?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들어맞죠. 이게 원리니까. 그래서 판례를 각각의 위치에 딱딱 배치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밑에 2014년 변호사 문제는 앞서 봤던 우리 판례 3번을 문제화시킨 거 이미 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85페이지. 당사자소송이 그동안 잘 활용이 안 됐었는데 그런 목차만 보세요. 이제 당사자소송이 왜 활용이 안 됐냐? 그동안 민사소송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소송을 처리할 것을 다 일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으로 또 가다 보니까 당사자소송이 길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 많이 이 부분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노마저 이번에 당사자소송의 종류, 이제 종래, 실당, 형당 구분하고 있어서 우리도 일단 따라가 볼게요.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 구분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말 그대로 실질, 진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 부진정 이런 말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질적 당사자소송을 그냥 이렇게 쓰되 이거를 여러분이 진정 당사자소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진짜다. 진짜. 원래 진짜다. 그러니까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당사자 소송 다퉈야 되는데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진정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오히려 부진정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부진정. 껍데기만 당사자지 실제는 항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용어를 처음부터 저렇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제 논문에는 이렇게 번역하자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몇 년 후에 이름 다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거는 법조문에 쓰는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통용된 얘기니까 진정 부진정으로 바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 이해돼. 아, 진짜구나, 가짜구나. 자, 그러면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말 그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영역을 이걸로 다투는 거죠.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자, 586페이지로 가면은, 자, 나번에 얘들 그냥 뭐 얘들 우리 머릿속에 보통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제 유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국가배상 청구소송,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류들은 이제 보통 우리 학자들은 당사자소송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실무상 민사소송을 많이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죠. 자, 그 밖에 양거리 2번,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각종
확인 소송, 신분 또는 지위 확인도 가능하죠. 당사자 소송은 이행 소송도 가능하지만 확인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뭐 공무원 지위 확인, 뭐 신분 확인. 그래서 공무원이 당연퇴직 당했을 때 당연퇴직 통보가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내 신분이 유지된다 해서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 소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거로 나번에 공법상의 금전지급 청구 소송 이미 공부했어요.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처분이 아닐 때, 그때 결정이 처분이 아닐 때 당사자 소송으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의 금전지급 결정이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항고소송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다 확정됐는데 나중에 금전지급이 지체될 때는 역시 당사자 소송 제기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네, 딱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만 한번 보십시다. 자, 587페이지 판례 1번은 우리가 하천법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판례 2번과 3번 비교해보죠. 판례 2번과 3번 유사하지만 좀 달리 판례가 봤어요. 판례 2번은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에다가 곱쳐놓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그 대상 지역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숫자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이미 확정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가를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지급 신청했다고 못 받으면 바로 당사자 소송 제기해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게 판례 2번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판례 3번 민주화운동 공통고라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된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은 그 법률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법률 관계가 확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거부가 처분이 다르고 항고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본 거예요. 두 판례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알아두세요. 판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판례가 어떤 결론 내렸으면 그 결론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고. 자, 계속 이어서 587페이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뭐 합창단원, 무용단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사, 해촉에 관한 문제, 당사자 소송 제기하라 라고 했던 것들이죠. 자, 라번에 넘어가서 공법상 결과적으로 청구 소송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판례가 이런 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자, 3번의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이제 부진정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질은 항고소송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될 분쟁을 당사자로 한 거예요, 당사자로. 이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래서 이제 보통 통설은 형당이라는 것을 처분이라든가 제기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이거를 법률 관계를 먼저 취소를 받아야 되는데 취소받지 않고 그냥 바로 금전 지급을 청구한다든가 법률 관계 이행을 요구하는 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당이라는 것은 필요성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필요성. 필요하긴 하죠. 아까 우리가 한 봤잖아요. 형당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항고소송 제기해서 인용 판결 받고 실형 결정 받았는데 또 불만 있으면 항고소송 제기해서 또 여길 밟고 또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돈단 말이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형당을 인정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금전 지급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로 형당을 긍정하는 양반들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프랑스 행정법은 공정력이라는 게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력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걔들은 완전 심리소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취소송과 항고소송 병합할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양반들은 형당 인정하자, 그냥 제한 없이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런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러나 독일 행정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판례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자, 그래서 양거리 이번에 허용성 보십시다. 허용성. 학설 중에는 이러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필요성 강조해서 행소법 3조 2호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의 한 항목으로 형당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던 긍정설. 누군가 보십시다. 박균선 교수. 대표적인 프랑스 법계 학자죠.
이분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연구하는 평생의 목적이 우리 행정법에 남아있는 공정력이라는 흔적을 제거하는 게 자기 연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이걸 추방하는 게 자기의 학문의 필사의 목적이다. 평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형당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아주 도움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형당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정반대에 계신 독일 법학자들은 아주 껄끄럽죠. 자, 저도 그쪽이니까. 그러나 형당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별도로 형당을 행소고백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공포성의 범죄관계라는 분쟁 중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처분에 대한 존재는 공정력을 제거해서 없던 상태를 만드는 이런 취소소송과 당사자성 구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프랑스와 달리 애초부터 민사소송,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따로따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라든가 또는 공정력에 관한 우리 판례 태도를 고려해 봤을 때 형식도 당사소송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자는 얘기죠. 별도의 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공익사업법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강론 가서 보겠지만 그럴 때만 허용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 허용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도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 자,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관계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 권리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소송 제기해서 금전지급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형당을 부정하는 취지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흘러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90페이지 가면 당사자 소송에 관한 소송 요건 절차들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챙겨보십시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일단 재판관할 뭐 특별한 특징 없이 구조가 준용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이행소송 아니면 확인소송이니까 결국 원고적 기억 또는 소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원고적 기억 같은 경우에 이행소송 같은 경우는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다 원고가 되죠. 확인소송을 간다면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답안에 써 있고, 피고적 기억 아까 봤던 39조 특별 규정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규정이에요. 재소기간 특별한 규정이죠. 재소기간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거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이 준용된다라고 보통 보고 있고, 실제로 소변경이 많이 활용되죠. 다분의 소변경. 네, 그 다음에 심리에 가서 직권심리 26조가 준용된다. 이런 게 특징이 돼요. 자, 노마자 4번에 가서 판결 및 소송의 종류에서 판결의 효력 중에서 특히 기성력이 조문이 준용된다. 30조 1항이 준용된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2페이지. 자, 객관소송은 어차피 강론 가서 많이 할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좀 치고 갑시다. 미리. 객관소송. 자, 객관소송을 보실 때 특히 기관소송이 우리 관심인데 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관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쟁의 심판이 우선권이에요. 일단.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기관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우연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 3조 4호를 보십시다. 거기 592페이지 기관소송. 자, 일단 4호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빠지죠. 우리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뭐가 있어요? 국가기관 간의 쟁성이 있죠. 그죠? 국가기관 간의 다툼,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목이. 그 중에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은 기본적으로 기관소송의 영역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국가기관과 지자체기관 또는 지자체기관 상호 간의 분쟁이 기관소송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제외한 제4 나머지 보십시다. 기관소송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전부 다툼이다. 자, 근데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요 조문을 읽으면서 첫째, 어떤 분들은 이것은 동일한 주체에 속해 있는 기관 간의 다툼을 말하는 거다. 자,
자, 동일한 주체. 예를 들면 국가, 지자체가 있으면 이 동일한 주체 안에서 기관 간의 다툼만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는 빠졌어요? 요거는 지금 처음부터 권한쟁의 심판의 영역이죠. 그렇죠? 빠지고 결국 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에 속해 있는 기관 간의 다툼.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이런 기관만의 다툼만이 기관 소송이다. 이게 소위 협의설. 자, 그에 반해 광의설은 그렇게 좁게 볼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자는 얘기냐? 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요것도 기관소송이고, 이런 것도 기관소송이고, 동일한 주체에 속해 있는 기관 간의 다툼도 기관소송이고, 심지어 지자체 기관 사이의 다툼인데, 예를 들면 상급 지자체 기관, 그 다음에 하급이라 할까요? 그냥 상급이라는 좀 그렇죠. 광역. 그래서 광역 지자체 기관, 그 다음에 기초 지자체 기관, 이런 기관 간의 다툼. 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권한쟁의 심판이고, 기관 사이 다툼이죠. 그래서 광역 지자체 기관 또는 기초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기관 또는 지자체 기관 사호관,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 기관 소송이다. 이게 광의설. 그래서 이것이 학술 대립이죠. 자, 알아두시고. 자, 593페이지 가면 이제 나번에 기관 소송에 관한 개념에 대한 대립에서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어요. 두 대립이 있는데 제 책은 광의설이에요. 그리고 실무도 거의 광의설의 입장이에요. 실무도. 그래서 일단 광의설 관점에서 서로 속해 있는 행정 주체가 달라도 권한쟁의 심판의 영역이 아니라면 일단 기관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꼭 체크를 지금 해두시면 라본의 구체적 검토는 강론 가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십시다. 자, 오늘까지 해서 총론이 마무리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월요일 날은 6시부터 수업을 할 텐데 해서 6시부터 해서 한 11시 전까지 이틀만 11시는 안 넘을 테니까 마지막 안 넘게 해서 또 고생 그 이틀만 우리가 보강보다 낫잖아요. 보강은 제가 안 한 대신 2시 2회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 강론 다 하게 되고, 강론을 안 하면 또 평생 불안해요. 그러니까 강론할 때 제가 총론 얘기 다시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할 거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은 6시부터 11시까지 10시 59분까지 수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화요일날 시험 안 볼 거거든요. 못 보거든요. 문제만 드리니까 그냥 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